결국엔 일본 뿌리치고 우리나라와 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UAE가 만든 성의 70%는 우리 기술이고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에서 수입한 무기들이 기대에 못 미쳐서 우리 물건을 찾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를 팔고 싶어도 독일 엔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팔게 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국산화를 했거든요. 무기 수출은 조용히 은밀하게 안 한 듯이 흔적 없이 하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중동의 그 한국 방산, K방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우리가 그 중동의 바뀐 정세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미국이 1980년부터 2019년까지 이 페르시아만 지역의 에너지 안보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면서, 페르시아만의 에너지 안보가 미국의 안보라는 것을 일치시켰어요. 그래서 1980년에 당시 카터 대통령이 그 유명한 카터 독트린을 얘기를 했죠. 페르시아만 은 미국 에너지 안보의 가장 중요한 곳인데, 이곳을 건드려서 미국의 이익을 해치는 나라가 있다면 무력을 써서라도 막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1980년대 이래로 미국이 얼마나 페르시아만 지역을 중요시 하는지를 보여주었죠. 그런데 이제 2019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 2개가 후티 반군이 쏜 미사일과 드론에 파괴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일일 석유 생산량의 500만 배럴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때 미국이 보여준 태도가 상당히 미적지근했습니다. 즉 1980년에 얘기했던 카터 독트린은 사라져버렸고요. 이건 미국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서 미국의 학자들이 이 카터 독트린이 1980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에 끝났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은 중동의 에너지에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셰일 에너지 강국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이 사건은 상당히 큰 사건입니다. 2019년에 그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을 때렸고, 근데 미국은 사실 수수방관했다. 이 부분이 이 중동 국가들에게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안보 측면에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킬 수밖에 없구나, 미국에 더 이상 의존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때부터 그 어느 때보다도 자주국방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 자주국방을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무기만 사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무기 사오는 게 아니라 무기를 만드는 기술도 같이 이전을 받고 싶어 하는데, 이제 그게 최적의 파트너가 우리나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70년대 때부터 북한의 위협 때문에 자주국방을 계속 이야기해왔는데, 우리가 사실 무기를 팔려고 자주국방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주국방을 쭉 해오면서 무기도 국산화하고 개량화하면서 많은 발전을 이뤘죠. 그러한 것을 중동에서 눈여겨보고 우리 무기를 사고 우리로부터 기술을 전수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K방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거죠. 네, 우리 그 KF-21이 상당히 좀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좀 독자적으로 개발한 레이더 성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탐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KF-21도 수출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기존 중동 시장에서는 미군 전투기라든지 프랑스의 라팔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중국 제들이, 그리고 이제 러시아제가 이쪽에서 좀 주름 잡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도전자로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경쟁 상대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뚫어야 될 적들은 많아요. 근데 다만 이제 KF-21도 만약에 쉽게 수출하려면은 결국에는 기술 이전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기술 이전이라는 게 양날의 검과 같아서, 기술 이전을 해주면 물건은 어떤 나라보다 더 잘 팔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기술 이전 때문에 우리가 호랑이를 키울 가능성도 크거든요. 가장 좋은 예로 하나 드리면은 UAE가 인공위성을 중동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동의 인공위성을 만들 때 여러 나라와 협력을 하려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일본과도 협력을 하려고 그랬는데, 일본에서 같이 협력하자고 그랬는데 결국엔 일본 손을 뿌리치고 우리나라와 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기술 이전을 안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술 이전을 해준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UAE가 만든 인공위성의 70%는 우리 기술이고요. 30%는 우리가 가르쳐줘서 UAE가 습득한 기술로 해서 인공위성을 만들었고, 그리고 UAE는 그 인공위성에서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나사와
우주 산업에 들어갔거든요.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보다 더 앞섰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더도 새로 우리가 스스로가 만들고 온갖 어려움을 대서 만들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국가 세금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한 기술들을 만약에 상대방이 원했을 경우에 그거 아니면은 안 사준다고 살 수 없다고 그랬었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K방산이 중동에서 인기 있는 거는 상당히 기쁜 일이긴 하지만 그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기술 이전이라는 암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은 상당히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중동 시장이 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의 한 30%를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중국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한 2013년부터 중국이 거의 80% 수출을 증진이 됐고요. 그리고 중국은 전 세계 무기 파는 거에 5% 이상을 지금 중동에서 팔고 있거든요. 중국도 여전히 저가 공세 그리고 우리는 물건이 좋은데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싸다 하는 그것을 메리트로 밀어붙이면서 중동 시장에 팔고 있고 중동의 대다수 국가들이 특히 산유국들이 친미 국가들이어서 미국 무기가 많음에도 또 중국 물건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다변화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무기 체계라는 게 사실은 이게 다른 이질적인 체제가 있으면 훈련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제 물건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 무기들은 호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수요도가 있고요. 또 우리 제품들이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 측면에서.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은 자기네께 더 뛰어난다고 얘기하지만 중국은 이렇다 할 지금 뛰어난다면 얘기만 할 뿐 물건을 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중국에서 수입한 그 무기들이 성능이 사실은 기대에 못 미쳐서 거기는 실망감도 더해져서 우리 물건을 찾게 되는 그러한 결과로도 이루어졌다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점이 있다면은 예를 들면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엔진 같은 거는 독일제거든요. 근데 독일은 중동에 무기 수출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K9을 팔고 싶어도 독일 엔진이 들어갔기 때문에 못 팔게 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국산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5년부터는 더 많이 물건을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에서 우리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방산 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항상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거는 이제 기술 이전 문제가 있어요. 기술 이전 문제를 우리 그 방산 제조 업체에서 이거는 사실 이제 업체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그 많은 기술들이 사실은 국가의 세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가 기밀의 유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막으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이제 무기를 많이 판다라는 게 상당히 좋은 건 아닙니다. 요즘은 좀 저도 이제 방산업체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은 무기를 많이 팔면 국가 이미지에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했었을 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과거에는 그랬는데 과거에는 무기를 많이 판다라는 얘기는 사실 무기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사람 죽이는 무기를 많이 파는 나라가 국가 이미지에 문제가 있었던 건 맞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국가 이미지에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살상 무기를 많이 판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방어용 무기를 파는 업체와 공격형 무기를 파는 업체 간의 희비가 약간 엇갈려요. 그러니까 방어용 무기를 파는 업체들은 사실 국가 이미지를 그 상처를 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공격용 무기는 예를 들면 유럽의 어떤 국가들이 그걸 가지고 딴지를 걸면서 야 이거 한국은 무기를 많이 파는 국가인데 이런 이상한 나라에서 물건 들어오는 건 좀 막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데 방어용은 그게 없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방산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손을 놓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방산 시장은 계속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한국의 자주국방 해온 그 역사를 알고 있는 중동에서는 한국이 상당히 매력적인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기술도 여러 가지로 배워갈 수 있는 국가고 사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물건을 사면서 너희들이 기술 이전을 해주면 더 많이 살 수 있다는 얘기로 계속 꼬시
의식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잘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사실은 물건들을 중동에 있는 아랍 국가들, 산유국에 주로 팔거든요. 근데 아랍 국가들이 지금은 관계가 괜찮지만 궁극적으로 이들의 가상의 적이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우리가 무기, 그다음에 군사 진출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는데, 원전과 함께 아크 부대도 나가고요. 그때부터 나왔던 문제가 결국에는 우리가 훈련시키는 아랍 군대들, 그리고 우리가 판 무기로 이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될 이란과 싸울 텐데 그게 우리에게 안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걱정과 우려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지만 우려는 가지고 있죠. 그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무기 수출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면서 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들은 시끄럽게 떠들면서 할 만한데 무기 수출은 사실은 뭐 K방산 훌륭하다 이런 말도 사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고, 우리가 K방산 많이 수출해서 돈 많이 벌었다 이런 것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무기 수출은 조용히 은밀하게 안 한 듯이 흔적 없이 하는 게 가장 좋죠. 조금 우리 언론도 그렇고요. 이 부분에서는 조금 그 목소리를 낮춰서 최대한 감출 수 있으면 감추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3월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이 이제 사실은 다시 외교의 정상화를 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그 가상의 적이라는 말을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아랍 국가들이 생각하는 가장 위협이 되는 이웃 국가는 이란입니다. 1979년 이래로. 그래서 2023년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쓰든지 이란의 힘을 빼보려고 아랍 국가들이 노력을 했고, 트럼프와 함께. 그런데 이게 그래서는 될 문제는 아니구나. 왜냐면 아랍 국가들도 경제 발전을 해야 되니까. 이란도 경제 발전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일종의 대탕트가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같이 경제 발전하면서 가야 되는데 싸워서 좋을 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더라도 손을 잡고 좀 친하게 지내보자.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 지역에는 일종의 차가운 평화가 오고 있거든요. 차가운 평화가 오고 있는데, 그 말은 다시 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역시 이란을 이 아랍 국가들은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공식적으로 우리의 가상이 이란이다 그런 말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란을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란을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1979년에 이란이 친미 세속 왕정에서 반미 이슬람 공화정으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뭐 한 나라의 정체가 혁명으로 바뀌는 거야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문제는 주변 국가들은 그걸 굉장히 큰 위협으로 생각해 왔어요. 그리고 이란의 혁명을 성공한, 이슬람 혁명을 성공한 사람들은 이란에만 만족하지 않고 주변 국가들이 이슬람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제대로 이슬람을 믿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이슬람 혁명을 수출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로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왕정 국가들의 처지에서는요, 하루아침에 같은 왕정이었던 이란의 왕정이 무너지는 것만 봐도 엄청 스트레스인데, 이란이 체제가 바뀌어서 이슬람을 얘기하고 그 이슬람, 이란이 말하는 이슬람이 제대로 된 이슬람이라고 하면서 그 이슬람을 자기 자국 내 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걱정이 생기는 거죠. 더군다나 이 아랍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이란과 똑같은 시아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시아파 사람들을 그동안 같은 국민으로 잘 대해줬으면 문제가 없는데,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 15%가 시아파거든요. 근데 이 시아파 사람들을 굉장히 차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아파 처지에서는 내가 속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람이라는 생각보다는 자기를 박해를 하니까. 근데 그 페르시아만 건너편에 있는 이란에서 나와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혁명에 성공했으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아파들의 인구가 있는 나라들은, 아랍 국가들은 다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랍의 특히 이 걸프 지역의 6개국, 페르시아만 지역의 6개국들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6나라가 아랍어를 쓰고 왕정이고 이슬람이라는 공통 분모로 81년에 GCC라는 걸 만든 겁니다. 거기서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거기에 그 GCC 국가가 생각하는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는 이란이었죠. 그리고 현재 그러한 공포감은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래서 이 같이 가려고 하긴 하지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주로 수출하는 무기들이 이 아랍 국가들로 가기 때문에 우리 무기로 싸울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가능성은 낮지만 걱정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포감이 완전히 사라진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규모가요, 6나라가 다 합쳐도 인구가 5천만 밖에 되지 않고요. 이란은 거의 9천만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그 무엇보다도 자국민으로 이루어진 군대가 완벽하게 있어요. 근데 이 아랍의 6국가들은 완전하게 자국민으로 군대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들이에요. 공군력은 이란이 워낙 전투기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최신식 전투기를 가지고 있는 아랍 국가들이 훨씬 더 낫지만, 사실 전투라는 것은 전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쟁 끝내는 건 지상군이잖아요. 지상군 면역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을 위협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지금은 아랍 국가들이 이란과 같이 경제적으로 묶어서 이 지역의 공동 번영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의 친서도 보내고, 그러면서 지역의 평화, 안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가운 평화의 시대, 관리의 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충돌의 가능성은 낮아졌죠. 일단 전쟁을 나는 가능성은 낮고요. 전쟁이 나면은 이거는 지역 전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유전 지역이 다 파괴가 될 거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죠. 따라서 전쟁이 나지 않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뭐 최악의 경우에 뭐 전쟁이 난다, 그럼 미국은 아랍 편을 들겠죠. 아니면 중재를 하던가요, 최대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쪽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안보가 너무 커요.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이 확인 매장량입니다. 있다고 확인한 거예요, 매장량에. 거의 뭐 56%가, 그리고 가스는 거의 40%가 있는데 이쪽 지역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럼 큰일이고요. 더군다나 이쪽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은 거의 죽음입니다. 왜냐면 이쪽 지역에서 들어온 석유가 70%예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100에서 70이 날아가고 30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단 하루라도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자동차 다 놓고 다니고 뭐 석유 파동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거의 상상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란과 러시아가 그렇게 가까운 나라는 아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가깝게 된 일은 최근으로 따지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집권한 이후부터입니다. 미국이 이란 제재를 다시 가하기 시작하면서 서방 쪽으로 나가기 어려운 이란이 러시아와 중국 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됐고, 특별히 군사적인 관계가 그렇고요. 지금 이러한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을 본다면 앞으로 이게 이란과 러시아의 관계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러시아와 이란이 이 지역에서 협력하면서 외부의 공격이나 도전을 막아내겠다라는 그러한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겠죠. 다만 러시아와 미국 관계가 또 그렇게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러시아와 이란의 관계가 반드시 미국에 대적하는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란으로서는 보험을 많이 들어놓을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란 편을 드는 나라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란의 처지에서는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절대 나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중동 내에서 발판을 더 굳히고 이란은 러시아와 협력하면서 외부의 도전을 막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었다고 봐야겠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은 2012년부터 중국 봉쇄 전략을 시작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대통령들이 중국 봉쇄가, 그리고 중국의 부상을 막는 것이 미국의 국가적인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서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들마다 차이가 있고 행정마다 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강하게 하느냐 약하게 하느냐의 차이일 뿐일 텐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겉으로 소리가 많이 나게 떠들썩하게 하는 편이죠. 중동에서 미국에 더 이상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원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이익이 침해받는 것은 또 원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국을 제어하는 것이 중동 정책에서도 중요한 정책이고, 이를 위해서는 중국과 무역이라든지 중국과 협력하는 아랍이나 이란이 좀 더 중국과 손을 좀 떼기를 바라는 그러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미국은 뭐 이스라엘과의 친한 우정의 관계를 절대 포기할 마음은 없는 나라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스라엘의 네탄야후 총리가 이란 핵을 막으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는 거라고 계속적으로 지금 주문을 하고 있음에도, 사실은 그게 약간 귀를 닫고 이란과 핵 협상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우호 정책은 변함이 없지만 이란의 핵 문제를 해결할 때 우선 무력을 쓰고 싶어하는 네타냐후 총리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협상 우선으로 가고 협상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올 초에 대통령이 되면서 이란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그거였는데요. 미국이 이스라엘과 힘을 합쳐서 뭐 이란을 없애겠다, 무력적으로 없애겠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는 과장된 것이고 미국은 절대 그런 거 원하지 않고 협정을 통해서 이란의 핵 무기를 막고 싶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란이 번영하기를 바라는데 절대 핵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핵협정만 잘 되면 중동에서 우리 파티를 한번 하자, 파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를 날렸었거든요. 그게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차이점이라고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이미 미국은 중동이 아니더라도 셰일 에너지 혁명으로 1998년부터 시작된 셰일 에너지 생산으로 지금 미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 국가입니다. 2011년부터는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가스 생산국이고 2018년부터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석유 생산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의 에너지는 지금 자급자족이 되는 상태고 다만 만일에 대비해서 중동에 있는 에너지에 관심을 전혀 안 가질 수는 없죠. 왜냐하면 중동 지역의 에너지가요 2023년 기준으로 보면은 전 세계 확인 매장량 석유 확인 매장량의 거의 55.5%가 중동에 묻혀 있고 가스 확인 매장량의 거의 40%가 중동에 묻혀 있거든요. 따라서 이쪽 지역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계속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미국은 적절하게 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이란은 단 한 번도 우리가 핵을 갖겠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갖겠다는 말한 적은 없고 이란의 정확한 입장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핵 개발은 주권 국가의 권리다. 그리고 우리는 평화적으로 핵을 개발해서 전력을 생산할 것이다.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이슬람 교리에 어긋난다. 대량 살살 무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변 국가들은 절대 그걸 믿지는 않죠. 이란은 우리는 핵을 만들 마음이 없고 우리가 만약에 핵을 만들면 다른 나라도 다 만들 텐데 그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주변 국가들은 절대 그걸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뭐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요. 이란이 핵을 만든다라는 것을 종교적 신념으로 가지고 있어요. 종교적 신념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란이 핵을 만드는 것은 거의 뭐 확실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란이 핵을 갖게 된다면은 사실은 핵 도면의 현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이 갖면 주변 국가들이 다 갖고 싶고 하겠죠. 특히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는 이미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란이 핵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핵을 갖는다면 우리 사우디아라비아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고요. 따라서 이란이 핵무장을 하면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핵무장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단순히 중동을 넘어서도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도민 현상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핵 질서 잡기 위해서라도 국제사회가 기존에 핵을 갖고 있는 나라 외에는 핵을 갖지 못하도록 지금 계속 압력을 놓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미국은 이란과 핵 협상을 하면서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하거나 그런 것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데 정확하게 미국이 이란의 모든 핵시설을 수준을 낮춰서 동결하는 건지 프로그램을 아니면 아예 핵을 제거하는 건지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현재까지는 보면은 제거라기보다는 핵 능력을 평화적인 핵 개발 정도, 그러니까 즉 전력 생산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2015년에 핵협정할 때 우라늄 농축을 3.67%로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그 수준에서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도 북한 핵이 너무 걱정이 되니까 우리도 맞대응해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고 또 일부 정치인들은 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서 국제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뭐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우리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가 핵을 가지는 게 좋겠냐고 그러면 한 70%는 가져도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핵을 갖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쉽게 국제사회가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그 많은 경제 제재가 들어올 거고요. 그러면 핵을 하나 갖겠다라는 목적 하나 때문에 경제 생활이 피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론조사를 다시 해서 만약에 경제 제재가 굉장히 극심하게 들어오는데도 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면은 그래도 핵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30%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핵 개발이라는 것은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핵 개발, 그냥 북한 핵이 걱정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 맞서서 핵을 현재서 만들기 어려우니까 핵무기에 버금가는 강도 높은 재래식 무기를 만드는 거겠죠. 압도적인 재래식 무기를 만들어서 거의 핵 수준으로 되는 재래식 무기를 만드는 것은 그거는 뭐 핵 개발과는 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책이고요. 이란이 그래서 핵을 만든다면 모든 나라가 핵을 동시에 다 만들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란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란은 공식적으로 우리는 핵을 만들지 않는다,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지만 국제사회는 핵을 만들 거라고 자꾸만 의심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설령 그런 상황이 정말 최악이 돼서 이란이 핵을 만든다 그러면 전 세계가 다 핵을 만들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그럼 국제사회가 막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는 자원의 저주를 받은 나라죠. 우리는 뭐 재래식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 가스 같은 것도 없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태양열이나 뭐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100% 생산하기 거의 불가능하고, 뭐 잘해봤자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 궁극적으로 재생에너지도 다 수입을 해야 되는, 아니면 외국과 공동 개발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뭐 우리는 어차피 자원의 혜택을 받지 못한 나라였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그럼에도 이렇게 개발을 다른 여러 가지로 발전을 하면서 석유는 나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가 석유 제품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석유가 전혀 나지 않는 나라, 한국, 일본, 독일 세 나라 중에서 이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우리가 제일 높아요. GDP 대비 우리가 거의 독일의 3배, 4배, 거의 4배 되고요. 일본의 2배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사실은 석유 가공 제품도 많이 만들고 하고 있는데, 뭐 자원이 없더라도 그동안 해왔듯이 이제 재생에너지도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국제사회에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중동과 재생에너지도 중동과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리매김을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전 세계가 아마도 최소 20-30년 내에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로만 모든 에너지를 대체하기는 어렵거든요. 석유, 가스 에너지를 거의 60%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테고, 그럼 나머지 한 30-40%의 에너지를 대체 에너지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산업 구조를 바꿔가고 재생에너지 생산에 노력을 하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적인 과제니까 이거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해야 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은 새로운 정부에서 이 부분들은 좀 더 면밀히 지켜보고 살펴봐야겠죠. 사실 우리는 이란과 미국의 핵협정이 잘 풀려서 이란 제재가 풀리고 이란 시장이 열리기를 헉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시장은 사실 우리에게는 거의 한 세대의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협력을 통해서 양국이 윈윈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장이거든요. 특히 저는 대기업은 걱정 안 합니다. 대기업은 어디를 가더라도 잘 하고 있는 조직이 있고, 근데 이제 항상 대기업보다 규모가 작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활로를 찾기가 어려운데, 이란 시장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이 많은 시장 개척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란 시장이 열리면 우리 중소기업, 예전처럼 한 200개에 달하는 중소기업들이 활발하게 무역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란 시장 개방은 우리 한국 경제의 새로운 단비처럼 다가올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경제를 위해서 이란 시장이 열리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 지난해부터 이스라엘이 이 가자지구 하마스에 대한 군사적인 공격을 하면서 이 후티 반군 같은 경우는 역설적으로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일종의 그런 단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뭐 탄도미사일 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자폭 드론을 날리거나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해왔어요. 또 한 가지로는 홍해가 세계 상선이 왕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홍해에서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라든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그런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대응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도 미 해군이 파견을 가거나 아니면 동맹국 해군들이 가서 후티 반군이 이런 일반 상선에 대한 공격에 방어하는 그런 역할도 해왔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약간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후티 반군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세력이다 보니까 미국이 이란을 직접
때리기에는 안보적으로는 좀 리스크가 있고 잘못하면 대규모 전쟁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이란을 압박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심심치 않게 미국이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대규모 공습도 진행하고 있는데 일례로 이제 24년 1월부터 미국과 영국이 직접 예멘 본토를 대대적으로 이제 공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홍해 무역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국적 해군이 참여 중인 번영의 수호자 작전에 자꾸 이제 후티 쪽에서 대함 탄도미사일을 쏘거나 아니면 자폭 드론을 날려서 회방을 하니까 결국에는 미국과 영국이 지난해 대규모 공습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러한 추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더 강화되는데 최근에는 이 B2 폭격기를 이용해서 그 세계 최대의 그 벙커버스터로 불리는 폭탄이 하나 있거든요. GBU-57이라고. 이런 것들도 지금 대규모로 후티 반군 공습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습을 받다 보니까 후티 반군 쪽도 여러 가지 체제 유지에 좀 어려움을 겪고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휴전 합의에 이르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전에 이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많은 상선들이 홍해를 우회해서 지나갔어요. 왜냐면은 배에 대한 파괴도 있지만 배에 타고 있는 승무원들이 또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계속 우회를 해왔는데 이제 이렇게 우회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선박 그 운송료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상당히 큰 리스크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고 또 미국은 많은 분들이 이제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굉장히 큰 국토 면적을 자랑하지만 미국은 바다로 일어서서 성공한 강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해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한 해양 전략의 핵심이 뭐냐? 홍해와 같이 이런 중요한 포인트들을 누가 장악을 하느냐, 그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잘 보시면 중동 지역에 많은 미 해군의 전투함들이 나가 있어요. 항공모함들도 나가 있고 이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민간 선박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를 그동안 사실 미 해군이 많이 보장을 해왔죠. 거기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많은 혜택을 입었고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만약 휴전에 정말 합의가 된다 그러면 홍해를 지나다니는 이제 국제 상선들의 숫자가 이전보다는 확실히 늘어나겠죠. 후티 반군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지금 굉장히 하마스라든가 이런 팔레스타인을 후티 반군이 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무슨 같은 일종의 일족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하마스도 사실 보면 이란이 지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기라든가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질감을 가지고 지금 계속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도 저렇게 후티 반군이 공격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 녹화하기 며칠 전에도 대규모 공습을 또 진행했고 심지어 이 후티 반군이 장악한 민간 공항까지도 외과 수술과 같은 정밀 폭격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스라엘도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미국과 휴전을 한다 그래도 후티 반군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한다라면 후티 반군과 이스라엘에 대한 양측의 그런 공격은 향후에도 계속 이어질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홍해를 인접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고 이런 해상 운송으로 국가의 수입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전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고 사실은 이런 양국 간의 그러니까 후티와 지금 미국, 이스라엘 간의 이런 긴장 관계가 계속되면 중동 국가들도 사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해를 접한 국가들이라든가 홍해를 접한 국가들은 당연히 이제 국가 경제에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사실 오만이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걸로 보여지고 때문에 이제 후티 반군과 미국을 중재하는데 가교 역할을 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합의를 이끌어낸 게 오만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적으로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향후에도 그렇다면 만약에 또 후티 반군과 미국 간에 또 긴장이 고조된다면 오만 정부가 또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긍정적인 측면은 국제 해상 물류 체계가 이제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다만 지금 중동 지역 전체의 긴장 완화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계속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이제 이 중동의 일종의 절반을 거의 차지하고 있는
이란 같은 경우에도 후티 반군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긴장의 수위가 좀 낮아지긴 하지만 아주 뭐 계속적으로 크고 작은 분쟁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다만 우리가 좀 유의하게 봐야 될 게, 과거 같았으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석유 가격 같은 것들도 분명히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국제 경제 자체가 상황이 딱 좋은 것도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이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죠. 다행히 지금 이 석유값은 오르지 않는 게 천만다행으로 여겨지는데, 어쩌면 향후에는 이런 석유 가격에도 중동 지역에서의 긴장이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삶에도 당장 이제 미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휘발유 가격이라든가 경유 가격 같은 게 오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중동 정세에 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휴전 합의라는 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시적일 수도 있다. 지금 후티 반군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계속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미국의 중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가 이스라엘인데,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 보면 친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또 이후에 미국의 또 추가적인 공습이 있을 수 있고, 또 후티 반군이 거기에 또 대응해서 또 홍해 선박들을 또 공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휴전 합의는 어쩌면 일시적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 지금 이제 뭐 미국의 관세 전쟁이라든지, 제가 태어나서 가장 격변하는 국제 정세를 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국제난을 잘 안 보는 경우가 많죠. 관심 없으면 잘 안 보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은 이제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뭐 아주 단적인 예로 이제 관세 전쟁이 큰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미중 관계도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안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북러 관계도 영향을 주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가 지금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6월 3일날 우리나라가 이제 대선이 있잖아요. 또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아마 이런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 정부에 사실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한민국이 잘 대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짓겠습니다.